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3월 17일 화요일의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전 서영석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독자 칼럼에 보니까요, 창작 춤 집단 가관, 이름도 가관입니다. 가관의 허유미 대표가 쓴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포트 대사 쾌유 기원을 하는데 꽹가리 두드리고 빨래하고 춤추고 그야말로 축제를 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아픈 사람 지금 약 올리자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허유미 안무가의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부채춤은요 1950년대부터 꾸준히 대중적 인기를 얻어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춤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통춤이 아닙니다. 부채춤, 서양식 춤 교육을 받았던 월북 무용가 최승희가 한국 스타일로 만든 작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 종북을 달고 사는 인간들이 리포터 미국 대사의 주한 미 대사의 쾌유를 빌기 위해서 춘 춤 부채춤이 실은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종북 무용가 최승희가 만든 춤이었다는 사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난타 역시 위로에 맞는 그런 예술은 아닙니다. 1997년 초연된 건데요, 20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신나고 역동적인 타악 공연인데요,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식의 공연을 한다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리포트 대사에게 종북,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테러리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극우파들이 보기에는 종북인으로부터 말도 안 된다 싶어. 장문이 안 되네. 종북. 하여튼 그 김기정 씨로부터 습격을 당한 리포트 대사를 위로한답시고 했던 공연이 월북 무용가 최승희의 안무였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는 정말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극우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식인 것 같아요. 무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사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읽으면서 정확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드는 실제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이긴 합니다만은 실전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무기라고 합니다. 20여 년 개발을 거쳐서 재작년에야 텍사스와 괌에 3개 포대가 배치되었는데요, 당연히 실전에 투입을 안 했으니까 요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사드가 배치됐다 하더라도 100개에 달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대는 1000개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드가 들어오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핵심으로 한 우리의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물 건너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들이 벌이는 사드 잔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드가 배치됐을 때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한국의 무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1800km에 달하는 엑스밴드 레이더, 이것이 결국은 말은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내륙지방까지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과거 중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무역보복을 해가지고 마늘 파동 일어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마늘값이 금값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유명하신 지도자 박근혜 각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잡담 제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서영수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쉽게 열리는 현관문 안전고리는 가라. 외출 시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 안전고리도 가라. 완벽 차단과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손과 발등이 아닌 발바닥으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G마켓, 옥션 등에서 빗장쇠 발로만 검색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빗장쇠 발로만 광고가 이상한가요? 국민TV 조합원이 직접 개발하여 특허낸 제품입니다. 써보니 참 좋더라고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정원장 청문회 어제 보면서 저런 청문회 뭐하러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장 청문회는 또 하루에 하루. 국무위원이나 국정원장의 청문회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이라고 나오면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이 지도자 박근혜 각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다 보니까 아무리 부적격이라고 하더라도 지 맘대로 임명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이런 분에게는 청문회가 뭐가 필요하냐 하는 느낌 늘상 있었는데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 청문회 보면서 진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오늘 오피니언 비평 첫 코너 바로 이병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이병호 후보자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네. 자신이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빗댔던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등등 자세를 좀 한껏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그 여권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일관된 태도죠. 일단 엎드린다. 그게 진짜 나쁜 놈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죄를 숨길 수 없으니까 장상하고 또 누구야 그 장대환은 위장전입 때문에 총리를 못한 사람이에요. 낙마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건 아주 기본이고 서너 개 더 갖다 붙여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어제 이병헌도 마찬가지야. 물어보면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는 인간은.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옛날 한나라당 인사검증 진짜 혹독하게 잘했죠. 아니 남한테는 그렇게 혹독하고 지들한테는 뭐야 도대체.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집권당이라고 지금 우리가 떠받들고 있다는 게 진짜 쪽팔리는 겁니다. 계속하시죠.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긴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런 인상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5.16이 쿠데타라는 걸 인정하기도 했죠. 계속 버텼죠. 그러다가 결국 뒤늦게 청문회 말미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사청문회용으로 자세를 낮추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을 약속한다고 해서 과연 이 시대 국정원을 이끌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죠. 그러기에는 그가 살아온 이력이나 언행 등에서 너무나 많은 결격 사유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가 사설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과거 인물로 국정원의 미래 이끌 수 없다 이런 제목이고요. 네. 우선
이병호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는 것은 불미스러운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과거의 연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중앙정보부에서부터 정부기관 일을 시작해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전인 안기부 시절에 그곳을 떠났죠. 그 시절 정부기관은 정치공작, 사찰, 인권탄압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둡고 불행했던 시절의 과거 인물이 20년 뒤에 다시 등장해 국정원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하는 것부터 한편의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각종 기고문 등에서 표출된 이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은 일과성 실수가 아니라는 게 한겨레의 시각인데 그것은 오랜 시간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뼛속 깊이 새겨진 소신이자 과거 자신이 일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에 대한 일종의 향수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쿠데타에 대해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소신과 철학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은 결코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한겨레는 주장합니다. 그가 이끄는 국정원이 탈정치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이 후보자의 가족 중 무려 7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것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CIA 겁니다. 지부장이나 하시지. 예. 근데 사실 20년 전 과거 인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치면은 뭐 유신헌법 초안을 위반한 성안한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 비서실장 했었는데요. 뭐. 잠깐만, 청와대 비서실장은 누가 하지? 이병기 비서실장이죠. 이병기가 직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병호가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뭐 한겨레도 지적했다시피 네. 청문회에서만 몸을 한번 낮춰가지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진정성도 없거니와 사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장관으로 인정해야 될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저는 이병호를 보면서 1992년과 1997년 생각이 나요. 1992년에도 마찬가지고 YS가 당선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1997년에도 마찬가지고 DJ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무슨 풍 이런 거 많았죠. 예. 이제 92년도에는 김기춘이가 있었던 이른바 초원복국직 사건이 그 대표적인 거죠. 그때는 뭐 아주 강권이 총동원됐잖아요. 그게 바로 초원복국집에서 그 지방 국세청장, 뭐 안기부 지부장, 온갖 놈들이 다 검사장, 뭐 온갖 새끼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찰 모여가지고 그 92년이니까 김영삼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하자고 논의하다가 들통이 난 게 초원복직 사건인데 도청을 했느니 뭐 참 진짜 세상에 이런 근데 그걸 보면서 자 후한무치도 저런 후한무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핵심은 부정선거 논의를 한 건데 그거는 어디로 싹 사라져버리고 그게 언론을 장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걸 도청을 했다는 등 이질하려고 자빠진 거야. 물타기.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요즘 같은 시절에도 어느 권력자가 특정 지역 영내의 주요 기관장들을 선거를 앞두고 싹 다 불러 모을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한 일이죠. 초원복국집에서 그랬잖아요. 네. 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더 보안은 강화하겠지만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1992년과 1997년 전부 부정선거 했습니다. 예. 그런데 92년은 YS가 당선됐기 때문에 묻혔어요. 실제로 김기춘이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김기춘이. 근데 97년 총풍 일으켰던 권영애 안기부장 깜빵에 갔습니다. 왜 그 생각을 하느냐면요. 그게 저는 2012년과 2017년에 반복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992년의 선거 개입은 김영삼이가 당선됐기 때문에 묻혔습니다. 2012년에 부정선거는 박근혜가 당선됐기 때문에 묻혔습니다. 1997년에 총풍은 김대중이 당선됐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았어요. 이번 2017년에도 틀림없이 부정선거 획책할 겁니다. 왜 이병호를 국정원장에 임명을 했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때 원세훈 임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총대선 관리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선거 획책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정선거를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 예상은 그렇게 해서 2017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틀림없이 심판을 받고 이번에는 1997년보다도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1997년에는요, 사실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기득권 세력들을 함부로 못 다뤘어요. 사실은 잘못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그때는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을 했죠. 그러나 2017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국정원에 계신 분들, 이 방송을 열심히 모니터링 하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번에 잘못 콕 끼면은 여러분들 골로 갑니다. 내가 틀림없이 예언해요.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이 쿠데타 관련해선 교과서나 뭐 여러 가지 학습 참고 서적 같은 거에 기술이 대대적으로 한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도 뭐 대한민국의 선택이니까. 에휴. 그럼 뭐 그때 되면 나도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디 뭐 해외로 뜨든가 해야지. 자, 아무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바짝 엎드렸긴 했는데 네. 엎드린다고 다냐 이런 겁니다. 한겨레의 얘기는 결국.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인간들 2017년 대선 앞두고 또 뭔가를 할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국가정보원장으로 갖다 놨겠어요.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병호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국정원에 가당키라는 인물이에요. 안기부 때 그만둔 사람 아닙니까? 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무슨 용산 참사는 폭동이다는 등 온갖 이 사람도 참 뭐 되게 출세하고 싶었나 봐. 뭐 결국은 그 노력이 길씨를 맺은 거지.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병호 후보자가 안기부의 차장을 할 당시라면은 네.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거 온갖 공작이 횡행했던 시절이 맞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국정원도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드러낸다고 드러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진짜 아주 혁명적 상황이 오지 않는 한에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FBI라든지 CIA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개혁이 됩니까? 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CIA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부 계획을 하면 이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내부 계획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마도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었다면은 그 지난번에 증거 조작 이런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쇄신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았던 건데 정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뭐 이 이병호 후보자가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그리고 그 어목했던 시절에도 안기부 내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홀로 독야청청 했었던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네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 시절의 인사를 지금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출범할 때 인수위 시절에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 바꾸는 그 논란이 일었잖아요. 간판 바꾸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 들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지금도 국정기획수석이죠. 유민봉 성균관대 전 교수죠. 그 사람이 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레토릭이다. 레토릭. 맞는 말입니다. 정치는 레토릭입니다. 그때 이 이병호 후보자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정말 훌륭한 인재였다고 해도 지금 그를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레토릭이 있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굳이 이래야만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왜 했겠어요? 이유가 뻔한 거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이명박 때 원세훈이 지금 임명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맞아요. 네, 서영석 이사장께서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 저는 안 맞으면 좋겠습니다. 빗나가길 바라면서. 그러나 실패할 겁니다. 성공 못해요. 이래야지 성공하겠습니까? 지금 보수들이 자칭 최고 좋은 후보로 내놓은 박근혜가 이 모양인데 나머지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뭐 홍준표가 조금 오르긴 올랐더만 대선 지지도가 그 한 5.7%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게 한 1.2%가 오른 거래요. 1.2%포인트가. 그걸 위해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한테 빡감대라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인간이 여당의 후보로 있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에겐 감점 요인인 겁니다.
네. 넘어가죠.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4.29 재보선에서 이른바 산무 전략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전략공천, 야권연대, 정권심판 네거티브 이렇게 세 가지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캠페인, 이런 전략, 지금까지 총선이나 재보선 전략에서 야당의 필수 3종 세트였습니다.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종 세트 없이 이번엔 선거 치러보겠다 이런 겁니다.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 중원 등 재보선 4개 지역 판세에 비춰 전패를 각오하지 않고는 구사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라는 분석 가능하죠. 일단 용감한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이 이 문제를 짚고 있는데 좀 깍쟁이 같은 제목입니다. 이렇습니다. 일단 눈길 끄는 문재인의 산무 재보선 전략.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각 후보들을 중앙당에서 내리꽂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 등을 통해 확정했죠. 전략공천은 필연적으로 계파 싸움을 부릅니다. 계파의 기억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으니까 그럴만 했겠죠. 그에 비해 당장 승패가 걸린 야권연대 포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개 재보선 지역 중 3곳이 통진당 해산에 따른 것이죠. 여당의 종북 공세 프레임 때문에라도 야권연대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선거마다 들고 나온 야권연대의 유권자들이 식상해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입니다. 자, 비네거티브 선거전은 정권 심판론 따위의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추측하고 있네요. 오히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변화를 부각시켜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현 정부와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안 중심의 포지티브 선거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선거 전략으로의 전환은 모험이자 가장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대표의 산무 전략을 놓고 어차피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재보선 출구 전략으로 의심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눈앞의 재보선보다 내년 총선과 그 다음해 대선이란 큰 판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구태를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일단은 기대하고 싶다. 예, 한국일보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뭐 잘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일단은 기대해보겠다. 용단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 일단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빠지긴 했네요. 용단에 높은 포인트를 준다면은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문 대표의 산무 전략을 놓고 어차피 좋은 성적 내기 어려우니 예? 면피 전략으로 출구 전략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면피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는 흔히들 선거에서 구사하는 전략을 주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차포 떼고 치르는 전쟁이니까는 지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있겠으니까 이렇게 나간다. 아니지, 면피할 걸 아니야. 미리 찾아놓는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아니. 있긴 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거고 예. 어차피 질 선거니까 규칙 지키고 하겠다. 그런 의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면은 이게 아주 이길 수 있는 선거든가 아니면 아주 질 선거면은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어. 아니 아주 이기는 선거라면은 구태여 네거티브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주 이기든가 아니면은 아무리 그 발버둥을 쳐도 질 선거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굳이 욕먹으면서 네거티브 할 이유가 없지. 뭐 그러니까 어차피 버린 선거다. 그렇지. 이게 그런 얘기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 글은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봤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는 거니까. 아니,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언론사의 레토릭이야. 의심하는 시각이라는 게 뭐야. 물론 자기가 한다는 거지만. 저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선거하겠다라고 보는 놈들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 대표 훌륭한 전략입니다. 뭐 식상한 전략이 아니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표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 문재인을 꼴보기 싫어하는 놈들은 문재 제가 그럴 리가 있어. 어차피 질선거니까 저렇게 폼 잡는 거야. 그 두 개가 존재한다는 그런 그럼 얘기야. 한국일보는 그런 시각도 아니 있다. 이게 이제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 전망을 해요. 네.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한 마리 있다. 또 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그렇게 걸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일보는 그런 시각도 갖고 있다. 네.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야. 근데 기자들이 늘 해설서라고 하면 그렇게 써요. 1. 이럴 수도 있다. 2. 아닐 수도 있다. 3번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뭘 그렇죠. 전망하는 거야 니는. 뭐 그러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기자 자기의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이 논설위원이 이 사람 시각에는 머릿속에는 그런 좀 전제도 좀 깔려 있다. 이런 눈치를 좀 여하튼 뭐 나는 뭐 문재인 대표가 산무 전략을 썼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데 글쎄 뭐 이건 선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한 선거라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뭐 아주 유리하든가 아주 불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건데요. 문재인 대표의 고심은 엿보이네요. 얼마나 뭐 개파 싸움 한다고 지랄병을 치고 내가 저기 누구 꽂아가지고 당선될 사람 하나 하면은 문재인 개파 개파 없앤다고 하더니 네가 뭐 꽂느냐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빤할빤치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더럽다 그래. 있는 대로 해라. 뭐 이런 고심이 서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결과론이죠. 성적이 좋으면은 아이고 잘했다 하는 거고 성적이 나쁘면은 봐라.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그따위 폼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겠죠. 내가 보기에는 욕먹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어려울 거다. 그렇죠. 모든 선거라는 거는 이겨야 다 돋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치고 예. 칭찬받기 정말 어려워요. 만약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정치력이 뛰어난 거지. 어쨌든 이른바 그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전혀 전략적인 고려 없이 개파 고려 없이 하긴 했습니다. 불안불안한데 주목이 되긴 되네요. 오늘 이 사설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더 4.29 재보선 결과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전략공천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나쁜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영남 패권주의 정당하고 차별되는 지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호남 패권주의 정당이에요. 호남 패권주의라는 건 뭐냐면 DJ가 공천 안 하면은 천하의 김원기도 무소속으로 나서 낙선하는 곳이 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한테 돈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충성맹세를 하는 사람들을 다 꽂아도 우리 선생님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다 찍어준다고. 그렇잖아요. 굳이 계획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영남은 그랬습니다. 또 영남에서도 삼김, 양김과 민정당이 경쟁할 때는 또 안 그랬어요. 부산 경남에서 민정당하고 예. 그다음에 평화민주당하고 통일민주당이 경쟁할 때는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후보가 아니면 떨어지니까.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영남은 민자당, 호남은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민자당은 완전히 타락 일로를 걸었다고 저는 봐요. 내부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야. 타락 일로까지. 타락 일로지. 왜냐면은 내가 누구누구 얘기는 안 하지만은. 민자당이요. 민자당. 예. 누구누구 얘기는 안 하지만은 진짜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 된다는 거는 참 이 땅에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자당에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호남은 DJ가 자기 대권력 때문에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끊임없이 전략 공천을 통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1당으로 올라선 거는요. 대선에서 DJ가 사자 필승론으로 출마해가지고 둘 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욕을 먹은 게 YS보다도 DJ가 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YS로 갔으면 분명히 당선됐을 건데 말이야. DJ가 욕심 부려가지고 했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평화민주당이 야당 중에서 이제 1당이 됩니다. 그 1당이 되는 이유가 내부 계획이에요. 당시 제야에 있던 많은 인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은 민주당 내에서 좀 구닥다리 인간들을 다 쳐내고, 그리고 공천을 줍니다. 그때 이해찬도 들어와요. 핑민연으로. 한나라당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해창이 대권 주자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민자당의, 한나라당의 중진들 다 공천 탈락됐어요.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해창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영남의 그
기운이 있을 때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내부 계획 공천을 했지. 그래서 전략 공천이 늘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니들끼리 알아서 경선하라고 하면은 진짜 돈 많은 토가 후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만큼 당에 대한 장악력과 그리고 카리스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문재인이 계속 지지도를 유지해가지고 이제 야권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부상되면은 그때는 카리스마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이 공천하지 않은 사람은 총선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야만이 쉽게 얘기해서 전력 공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잘 되면은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겠죠. 좀 네, 어렵게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울,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울은 이제 모르겠지만 다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인데 이거 전부 저쪽에 통합진보당이 먹던 곳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은 없었지만은 후보자들은 출마할 거예요. 공민권이 박탈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도 있고 야권 연대 안 하면은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기대될 뿐입니다. 네. 넘어가죠.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은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중앙일보 칼럼 이철호의 시시각각에 이철호 논설위원이 쓴 글이 흥미롭습니다. 네. 큰 틀에서 공감이 가면서도 강론에서는 이론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말 그대로 분석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한번 짚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큰 정치, 한국의 작은 정치. 예. 제가 이 특정 칼럼이나 사설을 고르는 게 해당 칼럼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골라보는 경우도 많고 이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번 칼럼은요. 2011년 4년쯤 전이죠. 2011년 독일 사회민주당 3인당 전당대회 때 네. 독일 진보 진영의 거두격이죠.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한 연설을 소개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인당은 메르켈 기독민주당, 기민당의 대연정 파트너이기도 하죠. 자, 90세가 90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는요. 네. 그때 유럽의 현안은 그리스 재정 위기였죠. 독일은요. 끝까지 개기는 그리스에 대한 반감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세금을 정신 못 차리는 그리스에 퍼붓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독민주당의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를 도와야 한다는 유로존의 압력과 그리스를 혼내야 한다는 국내 여론 사이에서 갈팡질팡 했었죠. 메르켈이 주요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궁지에 몰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대연정의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3인당이 만약에 등을 돌리면요. 정권 잃을 위기였습니다. 3인당의 눈앞에 권력이 어른거리던 그때 3인당의 거물 슈미트가 전당대회에 나타납니다. 슈미트 연설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리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게 좋다면서 유럽의 수많은 전쟁 역사를 소개하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동부전선 기갑사단에서 복무했던 자신의 쓰라린 기억도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슈미트는 3인당 당원들에게 그러니까 메르켈을 향해서 그리스 돕는데 세금 갖다 퍼붓지 말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비판하는 3인당 당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혼자 강했을 때 항상 비극을 불렀다. 지금 독일이 위기에 빠진 유럽 앞에서 힘을 과시하는 건 나쁘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를 도와야 한다. 예. 한마디로 자신을 따르는 진보 진영을 향해서 보수파인 메르켈을 밀어주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유럽 재정위기의 분수령이 됐고요. 독일 최대 일간지이자 중도 보수지로 분류되는 디벨트라는 언론은 역사적인 연설이다. 이런 제목을 디벨트는 뽑았었죠. 중도 보수가 아니고 예. 보수 꼴통지입니다. 근데 유럽, 특히 독일, 영국 같은 데서의 보수라고 하면은 우리 지형에 오면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겠죠. 디벨트는 진짜 이 꼴통신문인 건 사실이에요. 이거와 관련된 건데 옛날에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디벨트
하여튼 골 때는 신문이 예, 합니다. 그건 뭐 자기들한테 변론이고요. 유리하니까 그런 얘기했겠지. 예. 역사적인 연설. 참고로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중도 우파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예. 자,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 논설위원은 얘기합니다. 결정적 시기에 눈앞의 표 대신 독일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따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니더작센의 노조를 기반으로 총리에 오른 슈레더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보수의 아젠다지요. 이로 인해 슈레더는 정권을 잃었지만 독일 경제는 그의 아겐다 2010 덕분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켈은 진보 진영의 요구를 수용해 원전을 폐쇄하고요. 최저임금 인상 등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기민당을 설득하기 위해 자기 당이죠.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 비하면 한국 정치는 너무 왜소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집토끼를 붙잡느라 편가르기에 골몰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독일 정치를 수입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상상을 해본 모양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우리 형편의 복지 포퓰리즘은 어림없다. 무상보육, 무상급식부터 수술하자고 주문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철호 논설위원의 상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당원 앞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부유층의 세금과 대기업 법인세부터 올리자고 외칠 것이다. 예, 이런 상상을 해봤다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의 고질적 진영 논리가 저절로 풀릴 듯한 꿈 같은 장면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축구, 복지, 정치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엄청 부러우면서도 따라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런 것이란 겁니다. 독일은 국민 80%가 중산층이며 합리적 중도파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유럽 통합으로 독일이 최대의 환율 수혜를 입은 만큼 그리스를 도와주자는 주문에 군소리 없이 따른다고 하고요. 이 독일 지도자들이 알아서 큰 그림을 그리리라 믿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난 40년간 4명의 독일 총리가 평균 10년씩 안정적으로 연정을 이끈 비결, 여기에 숨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사설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철호를 비롯해서 예. 중앙일보 논설위원들의 칼럼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스킬은 좋은데 예. 역사의식이 부재해요. 왜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난 결정적인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외면하든가 아니면 무식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무식이 하겠어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겠지. 그런 차이를 낸 지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독일은 나치의 역사 속에서 패전을 하고 예. 나치를 완벽하게 청산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나치를 부활시키는 어떠한 움직임도 죄입니다. 유죄예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그만큼 그런 군국주의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런 것들은 일본과도 아주 비교될 정도로 훌륭한 과거 청산을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과거 청산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좌와 우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와 우가 나라를 위한다는 공통 분모를 안 갖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이 나라를 위합니까? 그들의 조국은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일 것 같고, 그들의 국민은 1%이라는 걸 우리 척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건 이런 중앙일보의 논설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역사의식의 부재 때문에 이런 식의 스킬은 좋지만은 결론이 애매한 이런 사설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건 또 그만큼 비판적으로 바라볼 여지도 크다는 거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이 없어서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스킬에다 역사의식만 합치면은 매우 훌륭한 칼럼이 되겠죠. 말씀하신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학 교과서에 많이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 헌팅턴이 국가 건설에 한 5단계 정도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역사나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런 틀, 즉 가치적인 측면이죠.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역사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린 나라하고 그 절차를 거친 나라하고의 차이가 아닌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아니 친일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전부 그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고 무식하게 살고 이 사회의 서민 계층으로 서민보다도 더 못한 최하 계층으로 떨어지고 그때 친일에 부역해가지고 온갖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인간들이 지금 다 잘 살고 재벌이 되고 이런 나라에서 그런 인간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진정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조국은 그때 가장 센 나라. 과거에는 일본이었고 지금은 미국인 겁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다치니까 그런 오만 브루스를 뜨는 게 그 사람들이 조국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소국의 보수는 항상 매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소국의 보수는 항상 매국일 수밖에 없다. 강대국의 보수는 애국이에요. 그러나 약소국의 보수는 매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친명 이럴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지 않고 균형 외교를 했던 청과 맹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했던 광해군을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참 청산해야 될 역사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죠. 네,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예. 세월호의 오늘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PD 브리핑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이 17일이죠. 앞으로 거의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면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 빠르게 지나간 1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제 곧 1년 되는 때입니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결코 짧지 않은 세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관련해 무엇을 해냈는지, 뭘 규명했는지, 뭘 풀어냈는지 자문하면요. 딱히 대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죠. 이 위원회는 어디에서 뭘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확히 여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위가 탐욕의 결정체다 이런 말까지 둥둥 떠다닙니다. 세월호 직후부터 지금까지 꼼꼼하게 지켜보신 분들은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해 땅을 쳤던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차라리 망각해버리는 길을 택하진 않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오늘 PD 브리핑에서는 참사 당시의 세월호 내부 모습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김동수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동수라는 이름보다는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이죠. 참사 당시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조 활동을 벌인 끝에 무려 2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려낸 그런 인물입니다. 네.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는 여전히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 10분 조금 넘는데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병원 치료받고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료받으러 다녀요. 거의 일주일간 그냥 병원 트라우마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보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 트라우마 센터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말씀은 그때 받으신 정신적 충격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렇다는 그런 뜻이겠죠. 뭐는 얘기를 할 뭐가 그렇게 워낙 그냥 답답합니다. 워낙 아픈 기억이라서 떠올리시기가 힘드신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쾌차하시고 여러모로 더 안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자, 희생자 그 유가족들하고 이따금씩 만나시고요. 또 대화도 종종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주로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또 그분들 심정 생존자로서 바라보시기에 어떤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야 죄인으로 그분들은 보이죠. 어디 학생들이나 일반 생존 분들을 놔두고 제일 나중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유족들 보면 괜히 미안하고 눈물 나고
뭐 대화도 거의 대화할 것도 없습니다. 가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쪽에서도 예. 어디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렇게 뭐 그런 내용밖에 안 하죠. 뭐 희생자는 말이 없죠. 따라서 이 김 선생님이나 다른 또 생존하신 분들의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당시 상황을 인식하는 중요한 또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예. 그 참사 당시에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기억을 끄집어내시기가 힘드시겠지만은 이건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기억이나 대목이 있다면은 한두 가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재차 얘기했지만 네. 이 나라가 진짜 우리가 영화나 보면 특공대들이 내려와가지고 예. 구조 활동해주고 네. 상황 설명해주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먼저 구조해주는 것이 우리가 국가의 도리인데 예. 제가 다쳐본 이 세월호에서는 그런 거를 제대로 봐보지도 못했고 예. 저희가 직접 우리가 실려주고 우리가 타야 되는 그런 구조 형태에 돼 있으니까 얼마나 무의미하며 그런데 국가는 더 이상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앞에 사과라는 말을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거는 좀 너무 가슴이 아쉽죠. 국가가 해준 게 전혀 없었다. 그 안에 있던 우리들끼리 결국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돕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선생님. 예. 예. 자, 당시 상황 돌아볼 때요. 직접 목격하시고 또 다수의 학생들을 구조하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규명이 돼야 하는 점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근데 구조 활동을 왜 안 했는지. 왜 안 그다음에 했는지. 구조 활동을 왜 안 했는지. 예. 구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왜 그 배가 다 가라앉았을 때도 빨리 네. 들어와서 그 구조를 하려고 왜 안 했는지. 예. 그런 것이 너무 궁금하죠. 저는. 제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있어도. 예. 뭐 도와줄 뭐 그런 진짜 성의가 있었으면 특공대가 처음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공대가 내려와서 학생 데려가서 그다음 다시 내려오지 않는 거를 봤고 그다음에 헬기에서 바구니를 내려줬는데 바구니에 그 특공대도 안 내려가서 제가 직접 실려 보냈고 또 보트에 또 마지막 학생 지연이는 실려줄 때도 보면 예. 거기서 우리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에 있는 사람이 배에 보트에 실려주고 우리 양으로 마지막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사실 해경이 해야 될 역할 오히려 김 선생님이 하고 계셨던 거네요. 예, 제가 두 개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구하고 다시 오면 사람을 또 실려 보내야지. 예. 오늘은 그런 일까지 다 했으니까. 예. 자, 지금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이 세월호를 인양하느냐 마냐. 그 정치권 특히 여권 쪽에서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세월호 인양이 꼭 필요합니까? 저도 놔둬도 암초밖에 안 되고 어떻든 인양을 해야 예. 뭐 그 인양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밝혀질 건 아니지만 네. 그것도 인양에 놔둬서 어느 한 군데 가서 공원이든 세월호 광장을 만들든 그 광경을 놔둬야 후세들한테 이런 거를 안 보일 수 있게 외국은 그런 거를 잘 해놔두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세월호를 인양해서 예. 진짜 평목항에 갖다 놓든지 인천에 갖다 놓든지 그래서 이것이 4.16 이 사태가 두 번 다시는 오지 않게 네. 그러니까 그 4.16 터지고 일본에서도 그 수학여행 갔다가 한 데는 그 학교는 매 그 때는 기일을 정하든지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직도 서해 페리할 때나 그다음에 제주도 그 부산 다녔던 배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뿐이기 때문에 너무 네. 가슴이 아프죠. 예. 그래서 인양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규명하고 이런 기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인양을 해서 그때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보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양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목격자세요. 당시 상황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조사를 위해서 목격담을 좀 들려달라 이런 요청 정식으로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는 예. 앞으로 얼마 없어서 하면 예. 또 불릴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연락 온 것도 없고 어떤 조치 받은 것도 없고 예.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이거보다도 더 웃긴 거는 보상관계 이런 문제도 예. 배보상 문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생활고가 완전히 진짜 다 힘들거든요. 지금 생업을 위한 활동은 일체 못 하시는 그런 지경이신 건가요? 예, 저는 병원만 다 치료받으러 하니까 병원 치료받으러 다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네. 생계는 완전히 다 생활이 완전 망가져 있죠, 지금. 세월호 참사, 이제, 꼭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참사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예. 그런 사이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고 반성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금씩 잊혀져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요. 가슴이 아프겠지만 뭐라고 얘기는 해주겠습니까? 착잡하시고 답답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남 탓할 안 되죠, 네. 당시에 어쨌든 수많은 학생들을 구조를 하셨어요. 그때 그 장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구조 활동을 하시고 또 더 많이 구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셨던 그때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선생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생생해요. 그냥 지금도. 그 때문에 계속 어떤 때는 우울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학생들 보면 또 그 생각이 나서 또 짜증나고. 그러면 지금 그 일 때문에 약간의 조울증 증세까지도 조금 앓고 계신 그런 상황이신가요? 자살 충동도 느끼는 자살 능력도 사람이 계속 말로 어떻게 얘기를 못하죠, 솔직히. 지금 꺾는 거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광경을 너무 많은 희생자들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져 있어도 어디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도 시원치 않는 것도 아니고. 정부 당국을 향해서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향해서든지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길어도 상관없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줬으면 네. 원인이 없겠죠. 그리고 네. 귀가 열려야 모든 얘기를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예. 귀를 닫아 있으면 예. 어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면 옳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음에야 잘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세월호가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 국민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만 몇 달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듯이 진상규명위원님들도 이번에 만약 하면 이거를 처음과 끝이 예. 끝맺음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하고 예. 왜냐하면 처음 세월호가 빠졌을 때 실수한 것이 살아나온 생존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 그때 인원이 어쩌게 많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차곡차곡 메모에 놔뒀으면 네. 구조 활동할 때도 예.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될 일은 네.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맨날 뒷걸음질하는 그런 이번 진상규명위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월호 생존자분들을 될 수 있으면 연락해가지고 예.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어디 와서 진정으로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예. 우리의 얘기를 메모해 놔뒀다가 그런 거를 반영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관심이 갑니다. 참사 당시에 선생님 같은 생존하신 분들, 심지어 구조 작업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해경이나 정부 쪽에서 어떠한 인터뷰나 취재 이런 것들도 없었던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자들만 처음에 체육관 갔을 때 기자들만 있었지 예. 와서 그때 그러니까 이 수사 당국이 완전히 이거는 그것이 너무 황당하죠. 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전혀 들어보질 않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체육관에서 열받아가지고 예. 기분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생방송 중에 기자 마이크 빼가지고 왜 저기 200~300명이 있는데 왜 거짓말들을 하냐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어느 객실 쪽에 아니면 배 어느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지를 대략
감을 잡고 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아주 정확하게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홀 앞쪽, 홀하고 배 앞쪽이 큰 홀들이 있었으니까 단체 그런 쪽으로 행위를 했으면 그 필요 없는데 뭐 식당은 거기서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 그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식당만 찾았지 진짜 중요한 데들은 별로 찾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답답하죠. 처음에 배가 넘어갔을 때 한쪽으로 기어질 때 못 나온 분들 그다음 천정이 될 때 못 내려오신 분들 문의장에서 못 내려온 그거를 계산해서 했으면 구조 활동이 훨씬 쉬웠고 빠른 시일 내에 인양도 빨리빨리 됐을 거고 그치면 배 이렇게 뭐 인양한다 안 한다 얘기 나오기 전에 벌써 다 끝날 일을 적어도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질문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굉장히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목격자이시고 또 증언을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건강을 빨리 추스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또 규명되지 않은 진실을 위해서 좋은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우리 구조 당국은요 참사 직후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했어야 하는 일이죠. 즉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조 동선을 치밀하게 짜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부 당국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김 씨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특위는 예산 문제로 정부의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활동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죠. 자, 이런 정부, 이런 특위가 과연 어떤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세월호 참사 1주년을 한 달 정도 앞둔 지금 조금 미리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좋은 인터뷰였는데요. 이 질문을 하려면은 이런 특위가 과연 어떤 진실을 규명할 것인가라고 묻지 말고 새누리당이 온갖 방해를 놓고 있는 세월호 특위가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이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끝내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신 김동수 선생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